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설날 특별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자동차와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또 다시 놀라고 있죠. 계속해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강력했던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하면서 이 국내 시장에서도 강하게 버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어제와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현재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약간 낙폭을 줄였습니다. 처음에 2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빠졌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11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돌아온 상황이고요. 자, 2,579포인트 현재 12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3.13포인트 지금 빠져 있고요.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 현재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 상황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아직까지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죠. 개인은 430억 매수, 그 다음에 기관 1,499억 원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935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약간 이제 강하게 보합으로 있어서 0.27%, SK하이닉스가 생각보다 좀 올라갔죠.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3.4%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2.7%, 이게 지금 현재 다른 2차 종목, 2차 전지 종목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데 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생각보다 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7%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만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864억 원 개인이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은 915억 원, 외국인 577억 원 각각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현재 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지금 현재 3.12%, 5.37%, 즉 대형 종목들은 지금 계속 쭉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일제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홀드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께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HLB는 마이너스 2.54%, 역시 제약바이오 큰 쪽으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이오보다는 제약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0.98% 상승, 알테오젠도 1.32% 상승.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신약이라든가 각종 이번에 나와 있는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 쪽으로 해서 현재 자금이 조금 몰려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정 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좀 소화하는 기간으로 보인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 증시의 하락 자체가 어제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일단 미국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중시황. 미국은 현재 제조 PMI. 자, 어제 제조 PMI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서 생각보다 너무 이게 좋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게 제조업에서 PMI가 지수가 올라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산업이 조금 이제 올라갈 것 같네라는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가격이 비싸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파월의 문제. 여기서 원투펀치. 자, 제조 PMI가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파월 의장 어제 우리 당장은 그렇게 빠르게 금리 내릴 생각 없어 라고 얘기하고 거기다가 그 뒤에 있던 닐 카시카리를 비롯한 여러 연준 인사들께서 아니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리냐 지금 어떻게 내리니 못 내리지 이러고서는 여기에 지원 사격을 때리면서 원투펀치가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락했습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 그래도 부양책에 대해서 살짝 말만 했습니다. 차관 나와라 그러고서 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또 나와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춘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뭐 부양책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라고 말만 했는데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낙폭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낙폭을 줄여준 것이지 이것이 떨어지는 것에 반등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예요. 자, 오늘 미국장 시황. 자, 새벽에 끝난 거 다우존스는 여전히 2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 박스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나스닥이 현재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나스닥도 여기 0.2%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아주 조그맣게 아래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아래꼬리를 주고서 마감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자리 15,662포인트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16,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나스닥의 높은 소망인데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일단은 반도체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뭐냐 파월도 우리 금리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금리가 안 도와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 다음 S&P 500 역시도 똑같은 모습. 자,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다. 결국은 이유가 뭐냐?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도 1% 정도 올라갔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 그래도 어느 정도 양봉을 주면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 굉장히 애매한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박스의 딱 중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자 실적 발표 어떤 것이 있는가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실적 오늘 이제 일라이 릴리 자 노보 노디스크하고 이 비만 치료제를 해가지고 그동안 떴던 일라이 릴리 오늘 장전 실적 발표하고 스포티파이 발표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BP 그다음에 도요다가 요거는 이제 뭐냐면 ADR이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도요타 주식입니다. 일본 주식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 자, 요거까지 해 가지고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끝나고 나서는 스냅 있고요. 인페이즈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 포드 실적 발표하고 치폴레, 자, 식품 우리 그 저거죠. 멕시칸 음식 전문점. 그다음에 암젠이 또 발표를 합니다. 암젠 발표하고 자,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까지 해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자 여기 제약 그다음에 일부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증시만 마지막으로 한번 중국을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은 현재 상황 자 보시면은 자 상하이는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다. 이게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여기서 밀리면 한참 밀립니다. 쭉쭉 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션짠도 여기 이제 마찬가지 여기서 더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든 들어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속절없이 심천은 쭉쭉 션짠은 쭉 빠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홍콩 지수는 여기에 바닥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고 반등을 하려는 모습. 현재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2% 이상 오늘 올라가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만의 짜첸. 자, 가건지수는 요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TSMC와 엔비디아의 그 여러 가지 연합에 대해서 요 부분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조기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그널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의 오늘 실적 발표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나 좀 상해와 심천 쪽으로는 좀 추가적인 하락 우려가 가능한 그런 좀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까지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선착순 100분께 테마 리포트까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무엇이든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들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누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요일별로 좀 다른 내용들을 배워보고 있는데 화요일 오늘 이 시간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시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자,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저의 모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물론 리스크가 넘치는 이 투자 시장에서 안전한 것이 있겠느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덜 위험하고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의 주제는 원금 보존. 첫째, 돈을 잃지 마라. 항상 얘기하죠. 워런 버핏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지 마라. 원금을 절대 잃지 마라. 모르겠으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원금 보존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원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얘기할 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소액으로 해서 1계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야 될 길. 자, 소액 1계좌. 자, 무슨 얘기냐? 5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서 한 개의 계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머니 매니지먼트. 자, 자금 관리죠.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자, MM이라 그러죠. 자, 머니 매니지먼트.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를 시작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2개의 계좌를 트고 시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왜 2개를 열어야 되느냐? 하나는 자, 한 개 계좌. 여기에다가는 내 투자금 전체를 넣습니다. 투자금을 넣습니다. 자, 500만 원 다 넣어요. 괜찮아요. 500만 원까지는 여기까지 다 넣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매매를 시작합니다. 매매를 하다가 이익이 났을 때 수익이 났다. 자, 여러분 수익이 나면 좋죠. 네, 수익이 났는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가진 돈을 여기서 수익이 만약에 한 5% 정도 났다. 자, 500만 원에서 5% 25만 원 정도가 났다. 그러면은 내 주머니 어떻게 있죠? 500원 플러스 500 플러스 25에서 525만 원이 있겠죠? 자, 525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돈을 전부 다 그대로 해가지고서는 바로 복리로 하듯이 해서 다시금 투자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투자가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다르게 합니다. 자, 25만 원 남았다. 이 돈 다른 계좌, 타계좌로 옮겨라. 타계좌로 이체. 이쪽으로 옮겨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복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쭉 갔을 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금방 해가지고서 늘어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내가 이 수익과 그 다음에 투자금 자체를 늘릴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이 넘쳐요. 희망이. 자, 희망이 넘친다. 자, 그렇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거 좀 줄일게요.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다시.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2주 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알렉산더 엘더가 보통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전부 다 해가지고 한 30년 이거 거래를 해보면서 통계를 내보니 어떻게 되느냐. 한 4번 정도 수익 보면은 4번 수익 보면은 자 1회에 손실이 난다. 요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은 한 번에 최소한 2에서 5% 혹은 심지어는 6%까지 뭐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평균 해가지고 4%로 보자고요. 그러면은 4% 수익. 자, 그래서 4% 곱하기 4에서 16% 정도의 수익을 본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한 번 손실을 봤을 때 최대 손실을 얼마를 봐야 되느냐? 내가 2% 손실, 2% 손절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빼기 2에서 14%까지는 손실을 많이 할 수 14%까지 해서 내가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이야기예요. 확률적인 이야기. 자, 그럼 4번 수익을 내고 5번째 해가지고서 손실이 날 확률이란 것. 자, 잃느냐? 따느냐 딱 두 가지죠. 수익을 얻느냐 손실을 보느냐인데 2분의 1의 확률이 계속해가지고 4번 연속으로 간다.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자 2분의 1의 확률이 4번 온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뭐냐 16분의 1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요 안에 한 번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다. 근데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약간 이것은 통계와 확률에 대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번째까지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 무조건 여기서 쉬어라 그럽니다. 즉, 일주일 내내 수익이 났다. 일주일, 5일간 거래일이 났을 때 5거래일 내내 수익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주말에 쉬고 나가지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쉬어줘도 된다. 조금 더 쉬어준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쉰다. 더 쉰다. 왜? 전주에 있었던 그 기분 좋은 느낌과 그 확률을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의 손실에 대한 확률을 더 높여준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계속 따요. 계속 따. 한마디로 계속 수익을 본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다음에 손실의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손실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쭉쭉쭉쭉 아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예,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여기서 전문 투자자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반드시 헤징을 합니다. 헤징을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바로 CFD 계좌를 이용한 공매도, CFD 공매도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헤징을 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손실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죠? 개인 투자자이면서 일반 투자자예요.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자,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거래를 시작했을 때 이게 계좌로 무조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옮기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자, 수익이 나면은 자, 만약에 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래서 4번 정도를 일단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대략 5% 정도, 4% 정도 이익을 16번을 봤다. 그러면은 5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서 대략 16%다. 그럼 80만 원 정도를 보겠죠. 80만 원의 수익을 봤어요. 자, 생각보다 큰 돈입니다. 80만 원. 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은행 계좌로 넘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집어쓰기 바쁘겠죠. 은행 계좌는 내 은행 계좌로 넣었을 때는 집어쓸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계좌, 2차 계좌로 만든다. 2번 계좌에 넣어요. 자, 그러면 이걸 넘기는데 어떻게 넘기느냐? 자, 일단은 무조건 500만 원 이하로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 놓고 나면 어떻게 되냐? 3일 뒤가 됐을 때 3일 뒤에 여러분의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죠. 그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그 수익금이 나온 것을 이제 2번 계좌로 이체를 해서 80만 원은 아니래도 대략 한 5,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수익이 나는 것들 그렇게 들어오는 그 수익들을 무조건 하고 2번 계좌로 넣습니다. 언제까지? 2번 계좌가 500만 원이 되는 그 순간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네. 요거를
아주 핵심을 해가지고 먼저 이 연습이 되어야 되고, 만약 이게 연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조건 1계좌 500만 원에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500만 원에서 이것이 계좌가 1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계좌가 녹아내리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의 욕심이 여기에 계속 이 계좌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수익에 대한 확률을 줄여주죠. 자꾸 줄여주고 손실에 대한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고 손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되는, 강제로 장기 투자하죠. 장기 투자. 보통 우리 뭐라 그러죠? 존버라 그러죠. 아주 존경스럽게 버티는,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절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이 수익을 무조건 하고 다른 계좌로 넘기는 이것을 철칙을 먼저 지켜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죠. 자, 손실이 나더라도 주의해서 하는 거, 저기서 주의할 거, 손실이 나더라도 절대 수익에서는 벌충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번 계좌, 1계좌, 2계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500만 원짜리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잘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자, 내 2번 계좌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고 여기에서 5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손실을 봤어. 그래가지고 손절했는데 450만 원 정도가 됐다. 450만 원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생각할 때는 여기서 50만 원 옮겨가지고선 500만 원 만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어떻게든 이 450만 원 계좌를 다시금 5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먼저입니다. 500만 원으로 회복하는 게 먼저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익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자, 어떻게 되느냐? 1계좌도 500만 원 이상 플러스 2번 계좌도 500만 원 이상.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늘어나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이 두 개의 계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 단기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종목을 발굴하면서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넣고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은 다행인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두 개의 계좌가 무조건 운영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계좌는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하고 이 원금 500만 원은 무조건 사수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돈이 손실을 봤다 그래 가지고서는 다른 데서 옮겨오거나 혹은 내가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가지고서 들어가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이외에도 자금 운영이라든가 계좌 운영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봤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이제는 월화수목 매일 다른 내용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점들은 일 계좌에서 손실을 몇 번씩 나다 보면 잔고가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계좌에서 충당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 계좌에 만약에 5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빠르게 500만 원까지 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다? 만약에 내 계좌에서 전체 계좌에서 6% 이상의 계좌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 뭐라 그랬죠? 손절을 해야 되죠. 손절을 해야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5일 이상은 쉬어야 된다. 아, 네. 매매를 그죠? 쉬어야죠. 쉬어야죠. 머리를 맑게 해야 되고 절대 그거를 붙잡고서는 내가 왜 이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손실을 봤을까? 물고 뜯을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털고 나가가지고 낚시를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하다못해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머릿속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들어오셔야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딸 수 있는, 즉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손실을 봤다. 그때는 내가 이제는 머리가 여기에서는 수익을 딸 수 없는 머리로 머리 구조가 전환됐다. 머리 구조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월화수목 매일 다른 내용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늘 강의만 들으셨다면 다른 요일의 강의들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강의 내용에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기 시간을 시작을 해봤다면 이제는 또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섹터. 자, 오늘 보통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미국 관련돼 있는 것들 많이 들고 왔죠. 자, 오늘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섹터, 미국 통신조. 자, 커뮤니케이션스. 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그래요. 컴 서비스. 자, 컴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어제같이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자, 미국에서 최초의 통신은 뭐냐? AT&T, 즉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든 전화기죠.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서 AT&T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아메리칸 텔레콤 앤 텔렉스의 이 회사가 전화를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전화 통신의 시초가 되고, 이 회사가 지금 그야말로 도금 시대라 그러죠. 그야말로 그 독과점과 그 다음에 카르텔이 난무하던 미국의 1910년대 이때를 엄청나게 장악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반독점법 이른바 셔먼 액트가 나오면서 AT&T가 7개 회사, 그 다음에 우리 스탠다드 오일은 자그마치 34개의 회사로 그야말로 그 능지처참이 됐죠. 34개 회사로 스탠다드 오일은 이런 식으로 망했죠. 망했다기보다는 쪼개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합병이 되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됐느냐? 문제라기보다는 혁신이 일어난 시기죠.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70년대에 뭐가 나오느냐? 자, 모뎀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모뎀. 자, 이게 뭐냐? 미국 방송에서 처음에 이제 알파넷이라고 부르는 그 인터넷의 전신이 되는 그 군용 네트워크를 만들죠. 그때 사용했던 것들이 모뎀인데, 이 모뎀을 가지고서 자, DoD 국방부에서 만들던 이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퍼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게 언제냐?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 들어가요. 네, 요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고퍼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www. 자, 우리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형성이 돼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30년이 지금까지 했을 때 구글,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통신 회사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이 통신이라는 것이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조금 더 한 번 더 보태서 2G, 3G 시절에 핸드폰만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섹터들이 그만큼 더 많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통신 서비스에서 전화에서 이 인터넷이 포함이 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분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글, 야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이트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SNS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자, Amazon.com을 비롯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이베이라든가 아니면 이츠라든가, 그럼 심지어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쇼핑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게 누가 있느냐? 방송이 있어요, 방송. 자, 브로드캐스트. 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 이 통신과 이 방송이 결국은 FCC라 그래서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할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단순하게 이런 통신회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회사들, 그 다음에 영화, 엔터테인먼트가 전부 다 한 대에 묶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미국 통신주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여 밑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송 같은 것도 보면은 팍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팍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다른 거 CBS라든가 IBC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런 회사들이 쭉쭉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파라마운트 그 다음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뭐 이 다른 회사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오게 되고 엔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 NFLX 자 넷플릭스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스트리밍 회사들이 여기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통신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분야들이 의외로 통신 섹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FCC 즉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이거를 장악하는 모든 관할에 들어가는 모든 회사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졌죠.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인터넷, 자 월드와이드 웹, 자 월드와이드 웹 3, 자 인터넷 3.0이라 그러죠. 자 현재로서는 인터넷 3.0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됐는데 3.0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는데 현재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미국의 기술주에는 이게 테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거 테마가 아직까지 뜨지를 않아요. 왜? 아직까지는 2.0 시대거든. 우리나라는 2.0 시대라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넘어가지 못하고 3.0으로 넘어가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각종 법 시설부터 해가지고서 규제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인프라 이런 것들 장비들이 그만큼 또 받쳐줘야 되고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또 그만큼 양성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걸린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통신주라는 것이 바로 기술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다른 이슈로 가야 될지가 걸립니다. 실제로 재밌는 게 뭐냐? 여기 통신주 중에서 M7 즉 7대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종목이 바로 구글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메타 어제 20% 올라갔던 그 메타가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통신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술주로 들어갈지 통신주로 들어갈지가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인터넷을 장악한 것이 바로 이 통신 섹터이다 보니까 결국은 통신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술주 중에서 IT하고 그런 부분들 여기서 별도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서 요 섹터 미국의 통신 섹터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에 통신회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 광고하고 수수료를 먹고 살았는데 자 그런데 입만 벌리면은 광고하는 것 특히 구글 그 다음에 유튜브 그 알파벳 밑에 있는 자회사들은 전부 다 광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는 아니면은 저기 뭐죠? 여기에 다른 것들 그 여러 가지 앱을 팔고 있는 거기에서의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살기는 너무 역부족이 됐다. 왜? 덩치가 커진 데 비해 가지고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통신 섹터가 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또 다른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2월 달이 되면서 애플에서 비전 프로가 나왔죠. 자,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어요. 자, 애플의 비전 프로. 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렇게 나오고 났더니 이거 가지고서 했을 때는 이 섹터 자체로는 오히려 밀릴 수 있다. 왜? 기술주에 들어가 있는 게 애플이다 보니까 기술주 섹터에서는 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통신에서 이게 될까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 우리도 있다. 누구? 퀘스트 3 메타 플랫폼즈. 메타에서 이번에 주가도 확 올라갔고 아주 재밌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 애플 비전 프로에 비하면 거의 한 6분의 1 정도 가격에 자 6분의 1 정도 가격에 저는 여기에서 자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해 줄게 라고 저커버그 우리 CEO가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작년 9월인데 작년 9월에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지만 지금 막상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오 와우 하고 있는 사이에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슬슬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슬슬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런데 얘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메타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미 신고가는 경신을 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어디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 신사업과 새로운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퀘스트 3를 비롯해 가지고 구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알파벳하고 메타가 둘이서 연합을 해 가지고 연합 전선을 펴 가지고 신사업과 그다음에 이 메타버스를 이용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낼 확률이 생각보다 커졌다. 그럼 얘네들이 이걸 합칠 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익원을 만드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AI를 통해서 결국은 AI도 연결이 되죠. 근데 AI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커버그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 두 가지는 메타 플랫폼스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기술자들을 빼돌려가면서 막 그동안 구축을 해놨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하고 AI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그 수익원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요 차트를 보시면 메타 플랫폼스. 자, 메타죠. 티커는 메타예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자, 청문회가 열렸어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너희가 만든 저커버그 네가 만든 그 플랫폼들 그게 지금 보완이 안 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아주 끝내주겠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신경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3년 전에 이때 저커버그가 한번 완전히 크게 말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80%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을 잘하고 났더니 20%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하고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움직임, 특히 알파벳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지난주 메타가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루 사이 20% 넘게 주가가 뛰기도 했고 저커버그가 37조 원가량 하루에 돈을 벌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또 미국의 통신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섹터에 대한 분석을 매일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직접 공부하실 수 있도록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해뒀는데요. 노란톡방 통해서 선착순으로 입장하시는 100분께 저희가 이렇게 김성기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을 하신 테마 리포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이렇게 4가지 테마들을 2024년 유망할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각각의 섹터들에 대한 전망과 함께 앞으로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5가지씩 선별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리포트 역시나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을 하셔서 입장코드 1357누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테마 관련된 이야기들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몇 가지만 선정을 해주실까요? 네, 오늘 특히 재밌는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장비 쪽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료장비 쪽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이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현재 해가지고서는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해가지고서는 현재 급등과 급락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보여주는 모습,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현재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냐 비메모리 관련돼 있는 소부장 관련주 첫 번째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엔비디아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자 그중에서 반도체 후공정 자 패키징이라 그러죠 후공정 특히 패키징
자, 무슨 얘기냐? 이제 비메모리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비메모리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서는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반도체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또 지금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온 것들 중에서는 IRA 관련 종목들 그것들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큰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큐라클, 동화기업,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세 개의 종목들이 오전에 상당히 올라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큐라클. 당뇨성 황반병성 이상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여기에서 꽤 좋은 성과가 나왔다. 자, 이상이니까 동물 실험이죠. 자, 동물 실험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상한가로 올라갔고 최고점이 29.94포인트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자, 7월에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이후에 자, 12월, 1월, 2월까지 해가지고서 아주 조금씩 그야말로 눈에 띄지 않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서서히 오르락내락 하다가 지금부터 지금 치어오르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동화기업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IRA 수혜주로 엮여 있는데 원래 동화기업이 동화마루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 그 합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건설 자재 중에서 나무로 된 목자재들을 위주로 목재 건축 자재들을 위주로 움직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화학 쪽으로 해가지고서 사업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들어가면서 2차 전지 수혜주가 됐는데 특히 IRA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미국 쪽으로도 우리 그 물건들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수혜주로 엮여서 급등을 하게 됐고 현재 23% 이상 올라가 있고 지금 최고점이 25.93%까지 올라갔던 상당히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세 번째, 자, 솔브레인 홀딩스. 자, 솔브레인이 아니라 솔브레인 홀딩스예요. 홀딩스 같은 경우 이게 특히 삼성 SDI를 주 고객으로 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 SDI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를 좀 더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공장,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급등하고 최고점은 17.11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보고 온 걸로는 20%가 이미 넘어갔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 하나 둘 셋 이제 파도를 타고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갭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12월 달에. 이 부분에서 지금 메꾸고서는 다시금 이렇게 들어가는 상당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8월부터 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쭉쭉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세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의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로 넘어간 걸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은 좀 반년가량의 조정을 거쳐오고 있고 테슬라도 어제 좀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랠리를 연일 이어가면서 반도체주들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두 가지 테마 모두 잡아봤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보시면서 2차 전지주들 앞으로 어떤 전망을 보여줄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주들 과연 이 랠리를 올해 내내 이어갈 수 있을지도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에 보시면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대만 관련된 총선 이후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마쳤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산업 분석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들부터 저희가 관련된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를 해주실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재밌는 거. 자, 오늘은 별이 4개. 자, 그럼 이름이 4글자죠. 자, 플랜트 소부장. 자, 소부장 관련주 지금은 지주 사업 이틀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플랜트 관련된 소부장 관련 종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회사가 펌프의 밸브의 주조 전문이고 거기다 세계적인 공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국제적 인증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거기에 맞춰서 펌프와 밸브를 맞추어서 생산하는, 즉 맞춤형 생산까지도 가능한 이런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자체적으로 주조 전문, 즉 캐스트하고 포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원전에 그리고 선박에 그리고 플랜트 이 세 가지에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뜨고 있느냐? 그동안에서 저 PBR 관련주로도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이 회사가 굉장히 튼실하고 상당히 이 뭐라 가지고 해야 할까? 일단 자산이 많아요. 자산이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쌓아놓은 유보금이라든가 실적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수익률을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2월달 이번에 이제 이달이죠. 이달에 들어가면서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을 이제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 그럴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는 그렇게 더 빠질 그런 여지는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오늘의 이든 종목 차트입니다. 이거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항상 주봉 차트만 나옵니다. 일봉 안 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7월부터 해 가지고서 쭉 올라가고 있죠. 자, 2022년도 4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때가 언제냐면은 원전에 관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랜트 관련된 수주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위아래로 흔들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거래가 들어왔었고 사실은 그 이전에도 거래가 꽤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여기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특히나 원전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선박 수주들이 더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게 뭐다? 무조건 하고 펌프와 밸브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속품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 이 종목이 궁금하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소부장 관련주이자 또 저PBR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 참여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오픈 채팅 들어오시는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김성기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을 해주신 이 리포트들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밤을 새워서 만들어주신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된 그런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1분기에 우리가 유망하게 보면 좋을 섹터 4가지를 선정해 주셨는데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자동차와 에너지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분석집이고요. 앞으로의 산업 동향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 섹터 안에서도 테마가 형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5가지씩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테마 리포트만 보더라도 각각의 테마들에 대한 자세한 이런 전망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통신주들 알아봤고요. 메타 플랫폼즈의 차트도 확인해봤습니다. 의료장비와 엔비디아, IRA 관련주들 오늘의 테마로 알아봤고요. 큐라클과 동화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차트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저PBR 관련주이자 플랜트 소부장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